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주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홀로 외롭게 서서 하나라는 외로운 숫자인 상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진짜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무슨 벌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밑에는 척추 전용 방석도 받치고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벽 많이 그리우셨죠? 뭐랄까 저희가 영상 초반에 많이 올렸던 배경이죠. 사실 지금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 초반이라고 선을 그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하여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신지 알겠죠? 어쨌든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기획한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쪽 컨텐츠 리뷰하기인데요. 이거는 그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요청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이쪽 컨텐츠를 좀 리뷰해달라, 소개도 해주고 리뷰도 해달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는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아가쥐들이 원하면 이동진, 이쪽에 로즈와 이버트 선생님 한번 못 되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거만하고 좀 피곤할 정도로 비대한 자아로 이제 그 영화 리뷰 이쪽 컨텐츠 리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다른 분들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그냥 영화 리뷰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참고하려고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문 지식도 정말 많으시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감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도를 넣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너무 잘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진짜 출발 비디오 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말 평론을 하고 리뷰를 했다가는 드러나 버리겠다 싶은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 저의 짧음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짧음이 드러나죠? 바로 저의 지식의 짧음, 저의 가방끈의 짧음, 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화에 관해서 컨텐츠에 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소비를 과하게 많이 하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할 정도로 과하게 퀴어 컨텐츠에만 집착을 해왔을 뿐이지, 어쨌든 저는 그냥 소비하는 일개 그냥 대중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른 분들의 전문적인 영상은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따라가려고 했다가 뱁새가 황새다리 하여간 무슨 말 하시냐고 그랬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 찢어지게 되겠구나.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겠구나. 그냥 인터넷에 또 다른 정보 찌끌기가 될 뿐이겠구나.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가혹한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겠구나 싶어가지고 나의 약점은 그냥 드러내버려. 대놓고 지금 하고 있듯이 대놓고 난 전문성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려. 이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 나의 치부를 바바리면 해버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나의 강점을 좀 강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퀴어 컨텐츠를 리뷰할 때 어떤 것에 강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강할까? 컨텐츠에 있어서 과하게 많이 본다는 거? 집착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퀴어 당사자라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뭐랄까 시청자들, 다른 소비자들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퀴어 컨텐츠 속에 퀴어 커플의 관계성이라든지 그 퀴어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약간 계속해서 저들 중에서 누가 조금 더 관계를 이끌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되게 퀴어적인 관계성을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격하다는 말보단 그거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말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하여간 그러니까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좀 더 이 퀴어 캐릭터들을 정말 진짜 현실적인 퀴어의 시선에서 리뷰를 할 수 있겠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약간 그리고 현실 퀴어 사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이들이 불릴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말하면서 농담을 좀 해볼 수 있겠다. 하하 깔깔깔 그렇게 가볍게 진행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컨텐츠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첫 시도이다 보니까 또 가져온 거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고 이제 다들 알고 있었고 했던 한 시대를 풍미한, 아직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어떤 레즈비언에게는 인생 영화로 뽑히는 그런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영화 아가씨인데요. 2016년에 개봉을 한,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과 정석영 각본가님께서 이제 공동 각본을 쓰신 심리 스릴러 영화 According to 위키피디아. 참고로 오늘은 제가 영화도 내용도 요약하고, 피리도 불고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실로폰도 용조하고
바이올린 여우는 춤추고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또 그러면 또 드러나죠. 뭐가? 저의 짧음이.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화 정보도 살짝 가져오고, 그리고 또 시놉시스도 살짝 위키피디아에 이미 존재하는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이제 이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가씨를 리뷰해볼 건데요. 이제 아주 뻔뻔하게 위키피디아의 영화 정보부터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 영화고 정말 갑자기다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난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뭐 어쩔 건데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 정보도 한번 살짝 가볍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씨 영어 버전의 제목은 핸드메이든입니다. 는 박찬욱이 감독하고 정석영과 공동 각본 을쓴 2016년 개봉한 대한민국의 심리 스릴러 영화이다. 하지만 심리 스릴러 부분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레즈비언 부분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레즈비언 영화이다. 김민희, 하정우, 김태리와 조진웅이 출연한다. 이거 그 배우들 이름 나열할 때 무슨 순으로 한 걸까요? 그 가나다 순은 당연히 아니고 인지도 순도 솔직히 애매한데 왜 김민희랑 김태리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장님 제 반응 참고해가지고 김민희님이랑 김태리님 이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천생연분이고 한번 이제 영화 속에서 뜨겁게 사랑한 사이기 때문에 같이 그 바로 옆에 나열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세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 스미스를 기반으로 하여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각색되었다. 영화는 가난한 사기꾼인 수키가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 백작과 짜고 상속녀인 히데코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유산을 가로챌 음모를 꾸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원작 소설처럼 3부로 나뉘어 1부는 한여의 관점, 2부는 아가씨의 관점, 3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일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받은 상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와 네. 하여간 자, 그럼 바로 시놉시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이야기는 수키의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 1930년대 일제감정기 조선 유명한 여도둑의 딸로 태어나 전당포 보영당을 운영하는 작물 아비 복순의 손에서 자란 소매치기 고아 소녀 수키는 버려진 아기를 일본에 팔아 넘기면서 살고 있다. 자, 일단 지금 성장 배경부터 평범치 않죠? 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의 딸이다? 유명한 여도둑의 딸이래요. 유명한 여도둑이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눈보다 빠른 손이 중요하죠. 레즈비언을 하는 뭐가 중요하죠? 빠른 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자들의 마음도 훔쳐야 되고 여자들 손도 먼저 잡아야 되고 기타 등등 할 때 빠른 손이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빠른 손을 물려받았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고난 여색가의 그런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버려진 아기를 판대요. 이 부분에서 약간 그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약간 그런 뭔가 도덕 교육을 받을 만큼 지금 현대 삶이 풍요롭진 않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약간 굴림수적인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장물어미의 집에 사기꾼 후지와라 백작이 찾아온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일본인 아가씨 히데코를 유혹하여 결혼한 뒤 돈을 가로채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계획을 꾸미고 아가씨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수키가 아가씨의 저택에 하녀로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히데코와 함께 살고 있는 후견인 이모부 코우즈키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일 조선인으로 한일 강제합병 때 일본을 도운 대가로 금광 7월권을 따내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서책과 그림을 수집한다. 그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고 지금은 조카인 히데코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정혼을 한다. 수키는 히데코의 옷과 예물을 가지고 돈까지 받는 조건으로 백작의 음모에 가담한다. 이야기는 수키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늦은 밤 히데코의 저택에 도착한 수키에게 집사 사사키는 수키가 하녀로 위장하기 위해 쓴 가명인 오벨단 타마코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주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준다. 그날 밤 악몽을 꾼 히데코가 소리를 지르자 놀란 수키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히데코는 저택 정원의 벚꽃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이모의 유령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자, 보십시오. 벌써 이제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데코 선생님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다소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첫 만남 부분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수키가 히데코님을 만나자마자 제기랄 이뻤으면 말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당황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소개시켜준 그러니까 사기꾼 후지와라 백작한테 짜증을 냅니다. 마음속으로. 왜 내가 지금 모셔야 될 사람이 예쁘다는 거를 말 안 해준 거야? 라고 짜증을 내요. 그건 뭘까요? 사실은 사랑에 빠지는 어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별거 없죠.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거 그냥 얼굴이죠. 얼굴과 어떤 그냥
바로 그 한순간. 근데 수키가 히데코에게 반했던 순간은 히데코가 악몽 꿨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쁜 얼굴로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약간 불안한 그런 병약 미소녀적인 그 순간 이제 수키는 제기랄 나 얼빠인 거 까먹고 있었다. 예쁠 수도 있다는 거를 내가 이제 감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예쁜 여자한테 좀 속아가지고 진짜 망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남들은 나한테 얘가 예쁘다고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내가 얼마나 그 미인에 약한 줄 알아? 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히데코는 다소 그런 기질도 갖고 있죠. 다소 약간 뭐랄까 애처가라고 해야 될까? 일단 얼빠예요. 얼굴이 예쁜 여자한테 약해. 그리고 자기 그걸 알고 있어. 약간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 근데 물론 이게 자기가 내가 뭐 레즈비언이어가지고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약해. 이거는 제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뭐 미인과의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없었을지도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키는 지금 좀 알고 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미인 앞에서 뭔가 똑딱거리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쁜 여자한테 얽혀가지고 신세 망치는 우리가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이라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은 히데코가 막 뒤집었어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지금 약간 정상적이진 않은데 저 친구 조금 위험해서 피해줄 수도 있겠는데 싶은 모습인데, 그래도 수키는 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 예쁘다. 약간 이렇게 뭔가 어떤 심지고 든나무, 소나무 같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수키는 정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여자의 집안도, 여자의 뭐 배경도, 여자의 심리 상태도, 여자의 병력도, 여자의 얼굴만 봐. only 얼굴만 보는 그런 아주 멋진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수키는 히데코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히데코는 수키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자 글은 배우면 되고 뒤에서 욕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좋으니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히데코는 이모부와의 낭독 연습을 위해 떠나면서 정오에 와서 서재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한다. 히데코가 나가자 수키는 그녀의 방을 뒤지고 각각의 상자 안에 든 금속 방울과 굵은 밧줄을 발견한다. 수상하죠? 왜 젊은 여성의 방에 금속 방울과 굵은 밧줄이 있을까요? 잡두라도 타는 걸까요? 수키가 무심코 서재에 들어가려고 하자 코우즈키는 화를 내고 히데코는 문을 닫아버린다. 쾅! 수키가 히데코를 돌보면서 둘은 서로에게 묘한 설렘과 긴장을 느낍니다. 묘한 설렘과 긴장. 이제 이 시놉시스는 많은 것들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설렘과 긴장을 왜 느꼈냐면, 일단은 수키가 히데코를 목욕을 시킵니다. 빨개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넣어요. 그러면서 입에 이렇게 사탕도 물려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아가씨 맛있죠? 제가 원래 있던 집에서 애기 돌볼 때 애기 입에 이렇게 사탕 물려주면서 목욕시켰어요. 막 목욕 좋아하게 훈련시키려고요. 막 하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승가도 막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조각조각 또 뜯어봐요. 이 얼빠 기질 어디 안 가가지고 이쁘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시키고 입힌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이쁜 게 있었나? 주변으로 보명당 식구들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마누라 친정에 데려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막 없어. 이러면서 사실 묘하지 않아요. 그냥 막 대놓고 막 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약간 또 수키는 순진한 히데코에게 진심이 담긴 말들을 건넨다. 뭐 막 예쁘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며칠 후 후지와라 백작이 저택에 방문하여 히데코의 그림 교수를 시작한다. 후지와라의 계획에 따라 히데코는 점점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진상을 알고 있는 수키는 그런 아가씨를 가엾게 여긴다. 저 사기꾼이랑 사랑에 빠지다니 참 가엾다. 너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괄호가 생략이 돼 있죠. 괄호 열고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심인데 나랑 사랑에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옆편애야. 근데 뭐 지금 제가 과몰입하고 해서 장난친 거고 사실 그런 심리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또 수키는 지금 얼굴도 중요하지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돈도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욕이 사랑을 이기고 있습니다. 히데코는 수키가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히데코가 백작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에 화가 나 그녀의 뺨을 때린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죠. 이제 일제 감정기 있다. 뭐냐면 조선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전명을 당했고 피지배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이 시기에는 지배한 자와 지배당한 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권력의 차가 있었고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아가씨의 심기를 거스르면은 뭐 사실 붙이고 패미고 연상이고 연하고 뭐 누가 이 관계에서 힘이 더 세고 이런 건 간에 그런 거는 이제 둘째치고 주인에게 대든다. 이러면은 주인의 기분을 거스른다.
그러면 이제 뺨을 시원하게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한 일도 당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아가씨는 수키의 뺨을 가차없이 때리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그 머리가 편하려면 그 몸이 고생한다 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몸으로, 대화보다는 폭력으로 이제 수키 씨를 대하는 아가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히스테릭하죠. 이 히스테릭한, 그리고 또 이제 땀을 때려도 굉장히 당당해. 왜? 아파? 내 마음은 더 아파. 내 마음은 더 아프고, 그리고 이게 아프니? 지금 내 이 부러질 듯한 손으로 너 때린 게 좀 아파? 그래서 이 당당한 모습. 이 당당함, 이 데이트 폭력 앞에서도 당당한데 이 주먹만한 손을 땡겨 아파. 이 모습은 약간 퀴어 커플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약간 그 체격이 작고 이런 여성분들에게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피해야 됩니다. 그 현실 세계에선. 근데 영화니까 이거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작이 청혼을 한 날 밤 히데코는 악몽을 꿀 것 같아 수키를 방으로 부르고 첫날 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말한다. 첫날 밤에 공기놀이를 해야 될지 줄넘기를 해야 될지 훌라후프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잖아. 인형놀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 모르겠다고 한다. 수키는 답답한 마음에 히데코를 가르치고자 입맞춤을 시작으로 직접 애무를 하고 함께 성적인 흥분에 빠져 커닐링구스를 한다. 아니 답답한 마음에 가르치고자 입맞춤으로 시작해 직접 애물라고 함께 성적인 흥분에 빠져 커닐링구스를 한다고요?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작성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아가씨 각본이 있는데 이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근데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완전 그거 붙을 것 같아. 약간 이분들의 그 행동 묘사가 정말 장난 아니게 에로틱한데 대사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키는 답답한 마음에 히데코를 가르치고자 입맞춤을 시작으로 직접 애무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르치고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염려해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그렇게 친절한 분이신데. 모르겠어. 그냥 느껴져. 불에 손을 대면 뜨거 하잖아. 저절로. 저 말이야, 솔직히 말해줘. 남자가 원하는 게 뭐야? 나 너무 변태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하면 밤에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이만 먹었지. 넌 엄마도 없었고 여기는 아무도 먼저 입을 맞추겠지? 넌 어떻게 알아? 적잖이 해본 거지? 끝단이라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알려줘? 말로? 백장님은 정말 아가씨를 만지고 싶으실 거예요. 좋기만 한걸요? 좋아? 나도 해줘. 정말 좋은지 알고 싶어. 귀여워요 진짜. 백자님이 이걸 보시면 따봉따봉 그분이 정말 이렇게 살살 해주실까? 그럼요. 그리고 또 백자님은 이렇게 타맞고 계속해줘. 백장님처럼 백장님은 무척이나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탁월하게 아름다우십니다. 명장면 나왔죠. 뭐 하는 거야 미쳤니? 백자님이 정말 강한다고? 더 가르쳐드릴까요 아가씨? 더 해줘. 더 가르쳐줘. 배움이 아주 뛰어난 학구열이 넘치는 또 아가씨의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히데코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에 방금 어마어마한 명장면들이 다 탄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끝까지 가보자 하는 스승과 스승이 가르치는 걸 전부 이제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스펀지처럼 지식을 쫙쫙 흡수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합이 맞으면 흥분에 빠져 커닐링구스까지 갈 수 있죠. 답답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요. 어쨌든 굉장히 난감했는데 다음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와라 백작은 코우즈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본으로 도망쳐서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고 히데코는 수키가 함께한다는 조건으로 청혼을 수락한다. 코우즈키는 일주일간 함경도로 외출을 하기 전 히데코에게 지하실을 기약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히데코는 수키와 함께 저택을 떠나 일본어로 도주한 뒤 절에서 후지와라와 혼인식을 치르고 그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받는다. 수키는 여관에 머무른 첫날 밤 옆방에서 히데코의 신음을 듣고 다음날 이불에 혈흔을 보게 된다. 수키는 재산 정리를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백작과 조금씩 변해가는 히데코의 모습을 보며 빨리 일을 끝내고자 하는 초조함에 빠진다. 수키는 정신병원의 의사들에게 히데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증언을 하고 후지와라와 수키는 히데코를 입원시키기 위해 함께 정신병원에 방문한다. 그러나 히데코가 갑자기 하냐 흉내를 내며 수키가 히데코인 것이냐 조선인 하녀가 된 망상에 빠졌다고 누명을 씌운다. 간호사들에게 붙잡힌 수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로리. 자, 제 2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히데코의 시점으로 진행이 된다. 히데코는 어린 시절 이모부의 저택에 와서 온갖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자란다. 코우즈키는 변태적 도색을 주제로 한 서적과 그림을 수집한 사람으로 일본인 부인이 그 책을 낭독하고 묘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정기 낭독회를 연다. 히데코 또한 낭독회를 진행하기 위해 이모와 함께 글을 낭독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를 견디지 못한 히데코의 이모는 벚꽃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다. 히데코는 코우즈키에게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의 모습과 이모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하자 코우즈키는 그녀를 지하실로 데려가 무언가를 보게 한다. 이모가 죽자 그 뒤를 이어 히데코가 낭독회에서 서책을 낭독하고 연기한다. 후지와라는 낭독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자신을 귀족으로 속이고 코우즈키를 위해 위작을 그려주는 사람이다. 후지와라는 코우즈키가 조선인 아내였던 스사키를 집사로 두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온 것도 알고 있다. 히데코를 눈여겨본 후지와라는 가혹한 훈육과 낭독회로 인해 그녀가 절대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위장 결혼을 하여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가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자, 그러니까 아가씨도 수키를 오히려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후지와라와 히데코는 코우즈키가 히데코를 찾아낼 수 없도록 그녀의 새로운 하녀를 히데코로 위장하여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을 세운다. 후지와라는 코우즈키가 히데코를 찾아낼 사태를 대비해 히데코에게 자살할 수 있는 아편을 결혼식 후 주기로 약속한다. 히데코는 수키를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고 진심을 담은 말을 해주는 그녀에게 점점 끌리게 된다. 히데코는 스키와 함께 자게 된 밤에는 낭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커넬링구스에 이어서 밴데지를 한다. 이게 시놉시스에 왜 나오냐고! 그리고 왜 밴데지라고 돼있냐고. 커넬링구스는 영어인데 밴데지도 영어 있잖아. 일단 밴데지는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다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후지와라와 결혼하라고 종용하는 수키에게 좌절된 히데코는 벚꽃나무에 밧줄을 매어 목을 매달고 수키가 그것을 막자 서로를 속였음을 고백한다. 서로를 신뢰하게 된 둘은 백작을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보영당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다. 저택에서 도망치는 날 수키는 서재의 책들을 히데코와 함께 모두 훼손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 둘의 뜨거운 사랑. 서로 사기로 시작이 됐지만 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이게 연인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 나도 했어. 응? 서로 손상을 시켰어. 근데 어쩔 거야. 그래도 나는 그 주변이 다 뜯어말리고 사회가 뜯어말리고 오은영쌤이 금쪽 상담소에 나와서 뜯어말려도 얘랑 그냥 끝까지 가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 앞뒤 안 보이는 열정적 사랑을 이 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성, 후지와라상, 그리고 또 이제 이모부를 이용해가지고, 삼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유, 재산, 기타 등등을 얻으려는 야망가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이용하고 차지하겠어. 여왕 구치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비관적으로 끝낼 수도 있잖아. 에이, 둘 다 그냥 오늘 인생 끝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벚꽃나무에서 한 명이 이제 자살쇼를 하니까. 이제 아니야, 우리 둘 다 죽지 말자. 둘 다 죽지 말고, 둘 다 더 낫게 사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또 이제,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가는, 정상에서 만나는 그런 멋진 모습의, 주체적인 그런 여왕들, 투 퀸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3부, 수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히데코는 후지와라가 수키를 정신병원에서 죽게 할 것이며 조금의 관용도 베푸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후지와라는 자신이 히데코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며 다시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고 제안한다. 수키는 보영당 식구들의 도움으로 화재가 일어난 정신병원을 탈출한다.
히데코는 호텔에서 후지와라의 방에 찾아가 그에게 결혼식에서 받은 아편을 넣은 포도주를 먹이고 기절시킨 뒤 재산을 모두 챙겨 도망쳐 나와 수키와 재회한다. 후지와라는 잠에서 깬 뒤 코우즈키의 부하들에게 잡혀가 코우즈키의 저택의 지하실에 가게 되고 히데코의 편지를 통해 후지와라의 정체를 알게 된 코우즈키는 후지와라의 손가락을 절단하며 그를 고문한다. 손가락을 절단한다는 부분도 그 굉장히 레즈비언 영화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 남자의 돌출형 성기, 후지와라 상의가 된 돌출형 성기를 자르지 않고 손가락을 자른다? 왜죠? 손가락이 더 성관계에 중요하게 사용되기라도 하나요? 어떤 세계관에선? 어떤 관계에선 그런가요? 약간 그런 암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고문을 합니다. 그 사이 히데코는 후지와라의 여권을 위조하여 남장을 하고, 또 와중에 히데코가 남장을 했어요. 이게 드래킹적인 남장인지 아니면 정말 약간 내가 이 관계 남자로 간다 라는 의미의 남장인지, 일단은 그 사회적 지위라고 해야 될까, 계급이라 될까는 히데코 선생님께서 이제 아가씨, 나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내가 당연히 돌봄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너의 노동력, 너의 애정 이런 것들, 너의 뭔가 성적인 서비스 이런 거 다 내가 들어두어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남편 역할 아니겠어.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시선에서 보면 말이야. 지금 아직 페미니즘의 피입자도 지금 발명되지 않았을 시즌이야. 아직 그런 시대 아니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남편 역할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선 넘지 마라. 기생충에서 선 넘지 마라 라는 대사가 있듯이 그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자 옷을 입은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팸들이 막 하하 나 남자지롱 진짜 재밌지 진짜 귀엽지 자기야 나 남자도 낼 수 있어 이런 의미의 남장인지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누가 확실히 부찌였는지 누가 확실히 팸이었는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이 남자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팸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 우리 얼마나 평등한 줄 알아? 나 남장도 알 수 있어. 우리는 경계가 없는 사이야. 우린 둘 다 동성이고 둘 다 동성 연애하고 둘 다 동성 결혼할 거고 우리는 정말 평등해. 이퀄한 사이라고. 이퀄리즘이라고 이러면서 완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개방적인 면모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적인 남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장이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는 강렬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다. 성향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다소 아쉽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남장을 하고 스키와 함께 코우즈키의 하수인들을 피해 상해로 도피를 시도한다. 코우즈키는 후지와라에게 히데코와의 첫날 밤을 묘사할 것을 요구한다. 여관에서의 첫날 밤은 히데코가 자위로 신음을 내고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이불에 혈흔을 남겨 속인 것이었다. 후지와라는 실제로 관계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뜸을 들이며 계속해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한다. 코우즈키는 후지와라에게 더욱 자세한 묘사를 듣고자 담배를 피우게 해주고 담배에 말아놓은 수은에 기화된 연기에 중독되어 둘 다 모두 죽게 된다. 상해로 떠나는 배 안에서 히데코와 스키는 금속방울로 서로를 희롱한다. 배가 지나가는 어두운 바다와 보름달이 보인다. 그 시놉시스 치고 진짜 엄청나게 전문 영어들과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싶은 부분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멋들어진 아가씨의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한번 이 아가씨와 수키 그 둘의 관계성을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그 분명히 스킨십을 조금 주도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수키 선생님이 조금 더 부치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히데코도 이 판은 전부 자기가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 그래서 나는 정말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 무구 그 자체. 나 진짜 막 엄마도 없고 막 갑자기 막 자기 불운한 어린 시절까지 들먹이면서 나 엄마도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 나는 진짜 너무 순진하고 막 너처럼 막 거리에서 막 굴러먹은 그런 천박한 태생과는 다르게 난 완전 아가씨여가지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이 빠득빠득 가득 찬 지식들로 이미 스키를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에만 아주 가득 차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그 주는 행동의 비율로
저희의 수키씨, 작은 여도둑의 딸인 수키씨가 부치일지라도 완전 너무나 적극적인 그 판을 깔고, 또 이제 또 그 히데코 씨도 아무 행동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행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킨십 비율적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히데코의 취향, 수키를 여장시키기도 합니다. 꽤나 적극적으로 여장을 시켜요. 이게 약간 그 여자 옷 입히고 깔깔깔 웃기다 이게 아니라 거봐 잘 어울리잖아, 나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둘은 정말 팸투팸 관계인 것 같아요. 팸투팸 관계로 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탐미적인 성향을 가진 수키가 여장을 받았을 때도 막 엄청 만족하고, 또 아가씨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되게 막 부럽다 예쁘다 이러면서 탐을 내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도 저 모습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자기랑 뭔가 비슷하게 꾸미고, 되게 나도 예쁜 게 좋고 내가 예뻐지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모습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근데 좀 나의 상위 호환 버전이었던 아가씨한테 또 끌린 거죠. 그리고 또 아가씨는 아니 너는 전혀 내 하위 호환이잖아. 너 자 봐라 얼마나 빛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듬어주고 갈고 닦아주는 그런 팸투팸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아직도 그 히데코는 아가씨의 그런 어리광 이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해서 수키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이러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히데코가 그건 내가 부치라서 한다, 부치라서 수행한다 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가 당연히 아래 것이니까, 내가 아래 것이니까 한다의 느낌에 가깝겠죠. 왜냐면 팸투팸 관계에서 약간 더 여자 되기 싸움에서 져서 부치 수행을 하고 있는 관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히데코랑 같이 수키랑 어디 좀 험한 곳을 갈 때 울타리를 넘는데, 이 수키가 바로 그 몸을 수그려가지고 자기 몸을 밟고 지나가라 라고 히데코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약간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한다기보다는 이 여자 되기 싸움에서 수키는 조금 덜 여자인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보좌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조금 더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 형성되진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간 수키도 아주 기쁘게 수키는 약간 돌봄에 또 굉장히 능하죠. 아기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업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과연 부치니스일까? 난 잘 모르겠어. 스키를 완전 부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이게 더 스킨십에서도 주는 비율이 높고, 뭐 이게 자연스럽게 더 챙겨주고. 하지만 난 이거는 어떤 계급 차이에서 더 온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둘은 팸투팸 관계다. 하지만 스키가 조금 더 챙겨준다. 더 응석을 받아준다. 그리고 히데코가 일단 더 여성적인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고, 되게 뻔뻔해요. 여성적 히스테리를 부린 다음에 어쩌라고, 내가 아가씨인데 약간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히데코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이 둘의 만남부터가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었죠.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 관계가 그냥 진행이 되면서 이 둘이 완전히 이제 뭐 한 명은 남장하고 한 명은 그냥 뭐 둘 다 이제 방을 가지고 놀고 이러면서 이 어떤 위기가 완전 흐트러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이제 이 뒤부터가 정말 그들의 진정한 동성애적 성향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제2막일 것으로 저는 한번 긍정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아가씨 리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장지였습니다. 안녕.